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과학의 이훈식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자,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능이다. 여러분들의 고3 혹은 재수생이라면 재수생, N수생이라면 N수생,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수능에서 다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자존감 낮아지지 마세요. 알았죠? 자존감 높이셔야 합니다. 알았지? 본인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물론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본 학생들은 당연히 잘 봤으니까 기분도 좋고 더 승승장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잘 본 학생들한테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아직 수능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정말 내가 너희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지구과학에서는 2달이라는 시간은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달 맞나? 그렇죠. 뭐 9월, 10월. 뭐 2달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어쨌든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지구과학은 지금부터 알았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됐죠? 일단 선생님이 총평하고 여러분들한테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 지금 이 수업은 해설 강의 위주지 선생님이 총평이나 어떤 학습 방법의 위주는 아니에요. 총평과 학습 방법은 선생님이 또 따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9월 평가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앞으로의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6편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냈던 그 뭐지? 춘식피셜 2가 나올 테니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어쨌든 간략하게 선생님이 일단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총평 보겠습니다. 자, 총평은 일단 1등급 예상 컷이 내가 조금 이렇게 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뭐 46점 정도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 한 48점 정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예상 등급 컷이 좀 높은 편이지. 그죠? 높은 편이야. 자, 쌤 그러면요. 수능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져서 등급 컷이 좀 낮아질 가능성 이런 가능색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은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좀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할 거니까 크게 걱정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6평, 9평 잘 봤다고 해서 어느 순간 지구학을 살짝 좀 내려놓자. 너 저기 잠깐 가 있어. 내가 지금 수학이 좀 급하거든? 내가 지금 국어가 급하거든? 하면서 살짝 저쪽으로 선생님의 솔루션 테크트리라든가 개념 테크트리가 저쪽 구석에서 먼지가 쌓이는 순간, 먼지가 살포시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을 잃고 지구학 성적이 망할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항상 잘하는 과목을 유지한 상태에서 못하는 과목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널뛰가 되면 안 돼. 막 수능 때 내가 수학이 안 돼가지고 수학 막 연락했더니 수학 점수 올랐어. 근데 갑자기 지구학 점수가 바닥을 쳤어. 이런 의미 없잖아. 그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난이도는 얘들아 평이했다. 뭐, 점점점. 자, 할 말, 한. 그렇지? 평에 따라 그냥 마무리하고 선생님 근데요 얼굴에 살짝 뭐가 이렇게 반창고가 보이시는데요. 맞아. 자, 너네 모의고사 시험 볼 때 선생님은 피부과 가서 점을 뺐단다. 자, 선생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그때밖에는 시간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선생님 좀 이거 좀 반창고 붙인 게 좀 보이더라도 이런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일단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할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푼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나가고 선생님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수능에서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와라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문제가 매치되는 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나는 그거 갖다가 PR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올 게 나온 거니까. 알겠니? 지금 잘난 척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의 목적은 수능에서 똑같은 문제가 등장하기를 바라서 너희들한테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자료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대한 연장선상이라는 느낌으로 술술 풀리는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수능장 갈 때까지 풀어본 문제집에서 똑같은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가가 너희들 성적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그거에 집착하는 학생들은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틀리는 거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에서 어떠한 문제가 등장하더라도 내가 공부한 바운더리 내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게 선생님이 바로 솔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들의 선생님 가장 큰 모티브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매치되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 문제를 내가 공부한 거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집착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공부의 시작은 이해고 공부의 완성은 암기다. 요즘에 내가 솔텍 수업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있다가 20번 문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를 풀어줄 건데 이 엘니뇨 라니냐 문제 이번 20번 문제는 사실 그렇게 위협적인 문제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혹시라도 틀린 학생들이 이 선생님 말을 듣고서 아 뭐야 이렇게 생각할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위협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본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 이게 엘니뇨 라니냐에서 무서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번 20번에 나왔던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그냥 뭐랄까 약간 백화점 느낌?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의 어떤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를 따지는 이런 식의 문제였단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해만 하고 공부의 완성인 암기를 하지 않은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들어본 학생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수업을 이해 위주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서 원리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원해. 항상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자,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웬만큼 이해를 시켜서 가려고 하지. 다만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은 내가 손절이라고 했지? 아, 여기까지만 기억해 라는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너희한테 암기라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무턱대고 암기만 해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 우리 이과생들은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이해만 하고 끝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에서 그 한두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요소는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바로 이끌어 가는가, 얼마만큼의 중간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20번 문제 내가 풀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엘니뇨라든가 라니냐 시기 때 어떤 특징들이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이해만 학생들은 그 하나의 조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림 그리고 자 이때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았나 낮았나 따지고 강수량이 많았나 적었나 따지고 해수온이 높았나 낮았나 따지고 이걸 일일이 다 그려서 풀었어야 되지. 그만큼 뭐야?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거야. 근데 이해를 하고 암기까지 이루어진 학생들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엘니뇨의 특징이고 이건 라니냐의 특징이야. 자 이때 편차는 양수지, 이때 편차는 음수지. 이게 딱딱 떠오르는 학생들은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킵한 시간이 다른 애매한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모의고사는 경험치야. 경험치.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알겠지? 자 그런데 자, 마지막 걸 보세요. 모의고사를 쌤이 많이 풀어보라고 했지만 마지막 게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구학은 다른 여타 과목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 뭐 수학이나 뭐 예를 들어서 물리 내가 잘은 모르지만 거기는 이제 개념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 모의고사 수능 이렇게 가지 보통. 그지? 그런데 우리 지구과학은 자꾸 회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또 부족한 부분 채우고 다시 개념 애내독하고 또 모의고사 보고 채우고 개념과 문제풀이가 수능 보는 그날까지 병행이 된 학생이 모의고사 점수, 실제 수능 점수가 지원은 잘 나오더라.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 수능장 가는 그날까지 본인이 정리한 노트라든가 책 들고 가서 수능날 보는 그날까지 계속 애내독하면서 본 이런 학생들이 결국엔 높은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하고 모의고사는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개념과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병행이 되는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선생님의 커리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알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는 선생님 풀커리를 꼭 따라가지 않은 학생들도 해설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풀커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홍보하거나 PR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춘식 피셜에서 앞으로의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선생님이 꼭 좀 기억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잠깐 칠판 정리하고요. 선생님 1번부터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우리 지질시대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니까 A, B, C는 어류, 파충류, 포유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지엽적인 내용까지 모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꼼꼼히 더 챙겨봐야 될 내용들까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았지? 자, 일단 우리가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단세포 생물도 많이 있었고 다세포 생물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생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류가 등장을 하고 이 어류가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류 다음에 뭡니까? 자, 이제 파충류로 이어지고요. 파충류는 중생대 때 주로 번성하죠. 그죠? 그 다음 파충류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류라는 게 있지? 그래서 조류하면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조새.
그지?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따라서 파충류 다음에 이제 조류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때 번성한 게 바로 뭐냐면 포유류가 신생 때 번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써주면, 자, 어류는 고생대 때 주로 번성하기 시작했고, 파충류하고 조류는 중생대 때 주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지? 시간순으로 봤을 때 포유류가 주로 신생대 때 번성하기 시작했어. 그죠? 자, 일단 요거는 번성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나 암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가라. 번성 시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일단 풀 수 있어야 된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번성 시기로 보면 사실 출현 시기하고 번성 시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번성 시기가 이른 애가 출현 시기도 좀 이르다라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럼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보니까 가장 일찍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서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니? 어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나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파충류라고 볼 수가 있겠지. C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 남은 게 포유류니까 가장 최근에 어떤 번성을 갖고 있는 얘가 이제 포유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근데 포유류가 신생대 때 번성을 하긴 했지만 왜 이 이전부터 생존을 했느냐? 출현 시기는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파충류도 중생대 때 번성을 했지만 출현 시기는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일단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A는 어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C는 신생대에 번성하였다. 맞습니다. 자, 디귿선지.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자,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여기쯤이야. 고생대. 그 다음에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여기 중생대쯤이야. 자,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지? 아, 얘는 신생대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요 정도만 알고서 풀어도 풀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번 문제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은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출현 시기는 한 시대 전으로 살짝 돌아가는 느낌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어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등장을 하냐면 얘는 오르드비스기부터 등장을 해요. 알겠죠? 그 오르드비스기 때 등장을 해서 번성을 하다가 대봉기 말에 조금 많이 멸종을 하는 편이죠. 자,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같은 경우는 중생대 때 번성을 하지만 얘의 출현 시기도 한 시대 전이지. 근데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석탄기 때 주로 등장한다 그랬잖아. 파충류가. 석탄기 때 얘가 출현 시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언제냐? 얘는 조금 독특하니까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번성 시기하고 출현 시기가 많은 시기의 차이가 나진 않지. 번성 시기에서 살짝 조금 돌아가는 정도가 되는데 이전으로. 이 포유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돌아가. 그래서 번성 시기가 신생되긴 하지만 얘의 어떤 출현 시기는요. 보통 언제로 보냐면 중생대 전기 쪽에 있는 트라이아스기 때부터 출현을 한다는 거. 이게 조금 독특한 부분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EBS 수능 특강이었는지 수능 완성이었는지는 정확히 선생님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EBS 문제 중에서 올해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포유류하고 조류 중에서 누가 먼저 출현하는가? 번성 시기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늦게 번성하는 건 맞지만 출현 시기로 봤을 때는 포유류가 그 이전부터 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류보다도 더 이전에 출현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출현 시기는 이쪽이 더 먼저 출현했어.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자,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거의 한 20초 컷. 알았지? 20초 컷. 10초 컷도 있을 수 있고 빨리 있는 애들은. 자, 보자. 자, 암흑물질 아니면 암흑에너지라고 했는데 기억 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나 빛으로 관측되지 않아. 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떠한 전자기파로도 관측되지 않아.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해? 암흑물질이라고 얘기하지. 암흑물질. 자, 그리고 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냐면 나선은하의 회전. 요 정도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중력렌즈 효과. 중력렌즈 효과. 그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암흑물질이 있음을 알아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청력으로 작용하여 우주를 가소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 청력, 가소팽창. 뭐예요? 암흑에너지지. 암흑에너지.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암흑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물질, 마지막이 보통물질이었지. 자, 이제 문제 볼게요. 기억은 암흑물질이야. 맞아. 생긴 것도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맞는 얘기 하는구나. 니은으로 초신성 1A형의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 그렇죠. 암흑에너지는 청력,
가속팽창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회용 초신성이 바로 우리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는 것을 알아낸 거지. 이것도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학생 C.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비율은 기억이 니은보다 커? 아니죠.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큽니다. 이거 틀렸어. 학생 A하고 학생 B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뭐 너무 쉬웠기 때문에 자, 심층순환 문제. 출제빈도 아주 높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이건 뭐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일단 심층순환이 밀도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중심저 기억나지?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 얘가 중충수, 그지? 여기쯤에 있는 얘가 뭐야? 심층수. 그 다음 여기쯤에 있는 얘가 뭐지? 얘가 저충수. 이렇게 되는 거지. 저충수는 남극의 어디? 외대래. 남극의 외대래에서부터 침강에서 만들어진 게 저충수야. 그냥 이쪽이겠네, 이지? 이쪽에서 침강에서 만들어진 게 저충수, 외대래. 그 다음에 심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니까 얘는 그린란드 지역에서부터 북극의 그린란드 지역에서부터 침강하는 애. 그 다음에 위도 60도 S 정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요게 이제 60도 S 정도로 만들어지는 얘가 바로 중충수. 이렇게 되는 거지. 밀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중심저로 갈수록 해수의 수계의 밀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고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선지. A는 남극 저충수이다. 자, 맞습니다. 어이? 맞죠? 자, 니은 밀도는 C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밀도는 C가 A보다 크다. 자, C가 더 밀도가 작아야죠. 틀렸어요. 빙하가 녹은 물이 해역 P에 유입되면 B의 흐름은 강해질 것이다. 뭐 뻔한 얘기죠. 자, 여기가 이제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야. 침강. 그리고 얘는 그린란드 지역에서부터 침강이 일어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북대서양 심층수를 만들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자 뭐가 들어간다고요? 빙하가 녹은 물이 들어간대요. 그럼 빙하가 녹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염분이 어떻게 되죠? 낮아져. 염분이 낮아져요.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밀도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침강이 어떻게 돼? 약화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침강이 약해져.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 지질 구조에 대한 문제가 탐구 과정으로 나왔는데요.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든 문제는 아니었어요. 일단 보면은 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원의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얘를 자르는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잘랐죠. 지금 그림 보면은 비스듬히. 그럼 항상 단측면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게 상반이니까 요 단측면에 대해서 위에 있으면 요거야. 그 다음에 얘도요. 이 단측면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게 상반이니까 요게 상반이야. 그러니까 얘와 얘를 따질 때도 얘가 상반이 되는 거고요. 얘와 얘를 따질 때도 얘가 상반이 되는 거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봤더니 이 그림에서 얘가 그럼 상반인데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내려가 있어.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내려가 있어. 그게 무슨 단층이야? 정단층이야. 정단층. 정단층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한 거야? 장력이 작용한 거야. 물론 이 문제는 문제 조건 안에서 거기 힌트를 더 많이 줬어요. 나에서 양쪽 끝을 서서히 잡아당겨 라고 했으니까 장력이 작용했고 정단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림상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를 싹둑 잘랐네. 물론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침식작용이 이렇게 싹둑 자르듯이 잘려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건 탐구 과정이니까 싹둑 잘랐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과정? 침식 과정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깎인 거지. 왜 깎여? 얘가 해수면 위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융기된 지점에서 노출된 지점이 깎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새로운 지층이 쌓였네? 그럼 여기는 뭐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부정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문제 쉽네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되는 힘은 횡압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력입니다. 자, 니은. 다에는 지층의 침식작용에 해당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선지 라에서 부정합 형태의 지질구조가 만들어진다? 당연히 맞는데요. 정답이 몇 번?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이것도 이제 자료 해석만 잘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보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걸 물어보는 거야. 자, 어쨌든 자료 해석이긴 한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죠? 해수면이 상승해서 육지가 잠기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진행돼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데는 바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빙하가 융해되기 때문인 거야. 자, 빙하가 융해돼. 자, 빙하는 얘들아 육수라고 그랬어? 해수라고 그랬어? 육수. 그럼 빙하가 융해된다는 얘기는 얘가 녹아가지고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물이. 그럼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기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해수가 어떻게 되겠어? 열에 의해서 팽창한다 그랬지?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해수의 열팽창이야. 해수의 열팽창. 자, 근데 뭐 이것은 암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너희한테 좀 지식을 주자면 사실 해수의 열팽창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한 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사실은.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가 좀 더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또 적어놓지 마. 이제부터 외워야지. 그러지 말고 자료상에서 나와 있잖아. 빙하의 융해가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해수의 열팽창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정도보다 얘가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자료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기억. 그린란드 빙하의 융해량은 기억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보니까 빙하의 누적 융해량이야. 누적 융해량. 누적돼서 쌓이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요렇게 빙하가 녹은 정도. 쌓이는 게 아니라 융해지, 융해. 융해. 쌓인다고 그러면 안 되지. 누적해서 융해가 되는 거야. 녹는 거. 그럼 얘가 녹는 정도는 한 이런 정도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 니은 기간에서는요, 약간 그래프의 경사가, 기울기가 더 급하게 가고 있지. 그러니까 누적이라고 봤을 때 이쪽에서 융해량보다 이쪽에서 융해량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더 많은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기억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많다. 틀렸어요. 니은 선지, 나에서 해수 열팽창에 의한 평균 해수의 높이 편차는 2015년이 2010년보다 크다. 자, 이것도 그냥 자료 해석이네. 2015년은 여기쯤. 2010년이면 여기쯤. 그럼 당연히 얘보다 얘가 더 큰 거지. 그죠? 니은 선지는 맞는 거. 자, 그 다음 디귿. 나의 전 기간 동안 평균 해수면 높이의 평균 상승률은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빙하 융해보다 크다. 아닙니다. 빙하의 융해에 의한 것이 더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린 거.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인데 생명 가는 지대 문제 나왔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보다는 훨씬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공부는요, 내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춘식피셜 2에서 얘기하겠지만 원래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보다 공부는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제 평가원 시험에서 좋은 점수 얻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공부는 원래 약간 더 과하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막 너무 갭 차이 많이 나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지구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변수가 많고 여러분들한테 긴장감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 흔들리지 않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원래 평가원에서 나오는 난이도보다는 살짝 어렵게 공부하는 게 좋아. 알았지? 자, 어쨌든 이것도 내가 조금 살짝 어렵게 더 선생님이 설명을 충분히 다 했었던 내용인데 일단 한번 그냥 풀어보자. 그냥.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이 외계행성 가하고 나가 있는데 얘의 중심별은, 외계행성 가와 나의 각각의 중심별은 무슨 성이야? 둘 다 주계열성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외계행성 가와 나는 전부 다 생명 가는 지대 안에 있대. 알았지? 그럼 봐봐. 자, 지금 보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양, 행성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양을 지구를 1이라고 봤을 때 얘도 1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외계행성 가는, 얘는 당연히 생명 가는 지대 안에 속해 있고 지구랑 똑같은 양만큼을 받는 거야. 어디로부터? 중심별로부터. 자, 그런데 봤더니 얘의 중심별의 광도는 태양을 1로 잡았을 때 태양보다 훨씬 광도가 작아. 됐어? 그럼 중심별로부터 거리는 어때야 되겠니? 훨씬 가까워야겠지. 그래서 기억은 1AU보다 작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1AU의 거리 있잖아. 그리고 중심별의 광도를 1로 잡았을 때 1이란 말이야, 우리 지구는. 근데 얘는 중심별의 광도가 훨씬 더 작은 상태라면 더 행성이 별과 앞에 있어야 지구와 똑같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1AU보다 무조건 작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봅니다. 얘는 중심별의 광도가 태양의 1인데 태양보다 1.2란 얘기는 태양보다 조금 큰 거야, 광도가. 그죠? 자, 그런데 중심별로 거리가 지구하고 똑같아. 그럼 뭐겠니? 야,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하고 이 중심별과 나라는 행성의 거리가 똑같은 거리에 있는데 얘의 중심별이 태양보다 광도가 더 크다면 당연히 이 행성은 지구보다 단위 면적당 반에너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 면적당 반에너지가 1보다 어때야 돼? 더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풀어도 돼. 근데 선생님 수업할 때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라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 어떤 행성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꼭 기억해도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이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냐면 쌤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행성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에 거리하고는 반비례 관계인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그렇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등할 때 거리가 만약에 행성과 별 사이의 거리가 2배 멀어지게 되면은 이 행성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2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중심별의 광도가 태양을 1로 잡았을 때 태양보다 훨씬 더 작잖아. 그죠? 근데 지구하고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요게 같아. 그럼 요게 같은데 얘가 더 작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훨씬 더 작아야지. 얘가 작아야지. 그래야 얘가 같을 수가 있잖아. 됐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은 거야. 자, 얘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 얘는 똑같이 지구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는 광도가 태양보다 더 커. 태양을 1로 잡았을 때 얘는 1.2니까 얘가 더 커. 그죠? 그런데 중심별부터 거리는 똑같아.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하고. 그럼 당연히 얘는 똑같은데 얘가 더 크니까 이 행성이 단위당 받는 에너지는 지구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계산적인 문제가 요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식까지는 좀 알아두는 게 안전하다. 알았죠? 자, 문제 볼게요. 자, 아이고 내가 시험지도 안 넘기고 있었네. 자, 기억. 기억은 1보다 작다. 맞습니다. 자, 니은은 1보다 작다. 아니, 틀립니다. 1보다 큽니다. 디귿. 생명 가는 시대의 폭을 물어봤는데 자, 생명 가는 시대의 폭인데 얘는 둘 다 무슨 성? 중심별이 주결성이야. 둘 다 이 행성의 중심별이 주결성이라는 얘기는 광도가 클수록 얘들아 생명 가는 지대가 더 멀리 있고 폭도 더 넓어야 되겠지? 광도가 누가 더 커? 둘 중에 나가 더 크지. 그럼 나가 질량이 더 큰 주결성이고 따라서 광도도 더 크고 생명 가는 지대 거리도 더 멀고 폭도 더 넓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중심별이 가의 중심별보다 좁다가 아니라 넓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등급컷이 높게 설정이 된 것은 뒤에 문제가 너무 쉬웠다기보다는 앞부분에 1, 2, 3페이지에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조금 더 점수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중킬러급의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나왔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앞 페이지가 조금 많이 술술 풀리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등급컷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잘 발달한 태풍. 뭐 잘 발달한 태풍이란 말을 꼭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간에 뭐 태풍이라고 그냥 해도 되는데 잘 발달했대요. 알았지? 또 거기 집착하지 말고. 그럼 얘들아 딱 그래프 보자마자 이런 그래프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래프를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를 선택하면 끝나는 거잖아. 뭐 이런 것도 또 새로운 자료라고 당황할 거야? 그래프가 하나도 없죠. 보니까 여기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이잖아. 그지? 그럼 이 그래프 다 알지. 태풍의 눈은 기압이 매우 낮은 저기압이었다가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기압은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압이네. 그 다음에 풍속도 우리 정리했지. 태풍의 중심부로 갈수록 풍속은 세지지만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매우 약하니까 여기서 최저를 찍었다가 중심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지점에 최대 풍속을 갖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점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그지? 어느 정도는 기압과 풍속이 약간은 반비례 관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태풍의 중심 쪽은 예외가 되는 거지.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태풍의 중심은 기압도 낮은데 풍속도 작아. 알았지? 근데 요 지점 정도는 우리가 풍속이 셀수록 기압도 좀 낮고 풍속이 약할수록 기압이 좀 높은 경향을 갖기는 해. 어쨌든 간에 요 A가 바로 뭐냐면 풍속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럼 하나 남았으니까 얘가 뭐야? 얘가 강수량이지. 우리가 강수량을 어떻게 그래프를 외우니? 이거 외울 수 없는 거야. 평가원의 출제 의도도 얘네 둘을 찾으면 얘가 나머지가 강수량이야. 이렇게 문제를 냈겠지. 자,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B는 강수량이다. 자, B는 기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지역 기억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자, 기억은 지금 여기야. 여기는 태풍의 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지. 선생님 태풍의 눈에 왜 집착을 할까요? 태풍의 눈 중심에서는 무슨 기류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어? 하강 기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럼 태풍의 눈 중심만 아니면 다 무슨 기류가 우세한 거야? 상승 기류가 우세한 거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자, 디귿선지 1기도에서 등압선 간격은 지역 디귿에서가 지역 니은에서보다 조밀하다라고 있어요. 디귿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니은은 여기 있어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고서 풀진 않았을 거야. 그지? 딱 보니까 얘가 뭐 세네 여기가. 여기 약해. 그러니까 여기가 조밀하고 여기가 넓어. 뭐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니은에 있는 이 지점의 풍속이 디귿에 있는 이 지점의 풍속보다 당연히 세지. 태풍의 중심부 쪽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지? 그럼 얘가 풍속이 더 세다는 얘기는 풍속이 세다, 등압선의 간격이 어때야 돼?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되는 거니까 조밀해야 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뭐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는 이 지점이 기압의 이 근처에서 기압의 변화가 크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디귿은 기압의 변화가 작단 말이지. 기압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동일한 거리를 갔을 때 기압이 팍팍팍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등압선의 간격이 어때야 돼? 조밀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다 같은 말이야, 결과적으로.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 맞나? 디귿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조밀하다. 디귿보다 니은이 더 조밀해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 지진 분포를 가지고 나타내는 그림인데, 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학생들은 일단 나의 자료를 딱 봤을 때 여기가 뭔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아프리카의 동쪽. 여기 어디? 동아프리카 열곡대잖아.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자, 우리가 발산 경계에 들어가는데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는 무슨 플룸?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야. 대표적인 곳이지. 그죠? 자, 요거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역과 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역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해양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자, 요것도 설명하자면 여기 지형 잘 나오는 거라 그랬지, 쌤이. 여기가 남아메리카가 있고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랬잖아. 요게 뭐예요? 나즈카판. 이 나즈카판은 큰 해양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인싸판이야, 나름대로. 핵인싸까지는 아니야. 핵인싸는 아닌데 나름 인싸판이라고. 시험에 잘 나온다고. 요게 나즈카판. 요쪽에 이제 태평양판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태평양판하고 나즈카판이 벌어지는 발산 경계인 동태평양 해령이 있는 거고, 동태평양 해령에서부터 이렇게 판가판이 발산 경계에 의해서 멀어지고, 여기서 이제 나즈카판이 이쪽으로 가면서 남아메리카판이라고 하는 대륙판에 섭입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의 단면을 살짝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남아메리카판이 있는 거야. 남미. 여기 이제 나즈카판이야. 그지? 그랬을 때 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뻔하지. 여기서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섭입형 경계가 발달하게 되면 이 섭입대가 깊이 들어가면서 중력이 많이 작용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얘와 연결되어 있는 판을 장력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이 판의 이동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 우리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선지 맞는 거. 니은의 하부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 자, 이게 뭔데? 뜨거운 플룸을 돌려서 얘기한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라고 나오면 틀린다 그랬지? 잘 기억해.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얘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신발 지진이 나타나잖아요. 깊은 지진이. 그렇지. 섭입되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판의 경계에서부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지. 여기쯤 이제 해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죠? 판의 경계 해구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요, 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천발진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발성 경계니까. 근데 뜨거운 플룸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렇게 진원의 깊이가 얕아도 돼요?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그 말이 안 되지. 야, 뜨거운 플룸이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게 지진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뜨거운 플룸이 결국 상승해서 그 위에서부터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이 그럼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올라간다고 해서 그럼 진원의 깊이가 그럼 뭐 2,900km가 돼야 돼? 진원의 깊이가 2,900km가 어디 있어? 거기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는 거고, 그거와 별개로 여기는 무슨 경계? 발산 경계니까 발산 경계에 의해서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는, 이게 바로 이제 천발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교과 과정에서 발산 경계는 천발지진만 나타나,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뜨거운 플룸하고 별개로. 알았지?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디귿선지에서 진원의 평균 깊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깊다? 자, 당연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볼게요. 뭐 딴에는 9번 문제가 조금은 생소한 자료가 아니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자료가 되게 신선해 보이고 색다르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그만큼 많이 안 한 거야.
내가 아까 쌤이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할 때 우리의 목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지?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정리를 많이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문제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비결이다. 그럼 봐봐라. 똑같은 책 갖다가 공부를 해도요. 어떤 학생은 같은 책 갖다가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자, 이번 본 시험이 다 그냥 색다르고 새로운 자료 같아. 뭐가 뭔지 모르겠대. 근데 어떤 학생은 똑같은 책 갖다 공부했지만 이거 배운 내용이네? 이거 배운 내용에서 이렇게 하면 풀리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다른 거야. 알겠니? 그렇게 전자처럼 생각하는 학생은 자꾸 동일한 문제만 매치를 시켜야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절대 아니야. 알았지? 이건 절대 다른 자료가 아니야. 그냥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한번 떠올려봐. 쌤이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했었지. 타원은하는 붉은색의 늙은 별로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타원은은 현재도 별의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틀린 거다. 이미 이것도 기출로 나왔던 거잖아. 타원은하의 별들은 늙은 별이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별이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지 현재는 별의 어떤 탄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렇잖아, 그지? 자, 그와 반면에 불규칙은하 같은 경우는 푸른색의 젊은 별로 되어 있고 따라서 현재도 별의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성간물질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성간물질이 중력수를 통해서 별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랬잖아. 나선은하는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지금 봤을 때 여기서 봤더니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T1 시기 때는 많이 생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요 시점을 지나서부터는 거의 별의 생성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별들이 현재까지 있는, 그지?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은하구나. 얘가 그럼 뭐가 되겠어? 얘가 타원은하겠지. 타원은하. 쌤, 타원은한 것을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는데? 거기 나와 있잖아. 문제 조건에서 하나는 E0, 하나는 SB라고 돼 있잖아. 그럼 SB면 나선이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E0는 타원은하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타원은하이면서 이 문제 조건에 의해서 E0인 거야. 알겠지? 물론 이것도 챙겨야지. E0는 타원은하 치고는 거의 9에 가까운 거야. 그지? 여기서 숫자가 점점 7 쪽으로 갈수록 더 납작한 형태를 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타원은하 E0니까 문제 조건에 의해서 얘가 SB야. 알았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SB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지? S 스몰 a, S 스몰 b, S 스몰 c로 가면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핵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나선팔이 더 어떻게 엉성하게 감겨 있다 그랬잖아. 나선팔이 엉성하게 감겨 있어. 그지? 마치 선생님의 체형처럼 약간 이렇게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가늘가늘하잖아. 그지? 이렇게 엉성하게 감겨 이런 느낌. 알았지? 이런 느낌. 여기 이제 SC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B는 나선팔을 가지고 있다. 자, B는 SB니까 나선팔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니은 T1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냥 자료해석 아니야? T1일 때가 여기니까. 당연히 이때는 E0가 SB보다 연간 별에 산생된 총질량이 더 많겠지. 그래서 맞는 거. 자, 디귿. T2일 때 별의 평균 표현 온도는 B가 A보다 높다. 자, T2일 때는 여기야. 자, 여기. 별의 평균 뭐라고 돼 있어? 표현 온도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건 상식적으로 풀어도 돼요, 사실은. 나선은하는 일반적으로 타원은하보다 푸른색 별과 늙은색 별이 푸른색 별과 붉은색의 늙은 별들이 서로 공존해 있는 게 나선은하기 때문에 타원은하보다는 평균 표현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불규칙은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정리할 땐 뭐라고도 정리했었어. 타원, 그 다음에 나선, 그 다음에 불규칙으로 가면서 은하의 평균 색지수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었지. 왜? 표현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거 갖다 풀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굳이 이제 T2를 얘기했으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아직도 별이 탄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선 같은 경우는 이 타원이나 이 제로 같은 경우는 별의 탄생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도 별의 탄생이 현재도 많이 이 시기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젊은 별, 온도가 높은 별들이 꽤 많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10번 문제가 될 텐데 10번 문제는 정체전선 뭐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일단 딱 보니까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이 고기압이 장마전선, 정체전선과 관계 있으니까 얘가 아마도 북태평양 고기압. 그지? 북태평양 고기압. 대표적인 정체성 고기압이지.
이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런 상태야. 자, 그러면 자,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 구름이 쭉 동서방향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요게 바로 이제 정체선선을 얘기한다는 거 우리 많이 풀어서 알 거고요. 이 정체선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구름이 되어 있는데 항상 정체선 북쪽에서 뭐가 온다고? 비가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체선선이 대략적으로 뭐 여기쯤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야. 정체선선이. 그죠?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그 다음에 북태평 기단이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뭐 물론 여기에 완전히 걸려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이제 구름이 아래쪽도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말은 못 하거든. 우리가 정체선이 있다고 해서 딱 정체선이 있는 딱 북쪽만 비우고 아래쪽은 하나도 안 와? 그렇진 않거든. 실제로 우리가 수능 기출문제에서도 정체선은 약간 아래쪽까지 비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뭐 한 이런 식으로 왔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구름이 있는 곳에서 약간 아래쪽에 치우쳐 있어야 되는 건 맞겠지, 어느 정도.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B하고 C 사이,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 요거냐고 물어봤잖아, 문제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럼 A하고 B 사이는 지금 보면은 여기 40도 N을 기점으로 해서 돼 있는 A하고 B야. 그럼 이게 40도 N이면, 자, 여기쯤에서 대략 그리면 A가 대략 뭐 40도라고 했을 때 여기쯤 이렇게 있는 거고요. 맞나? 요쯤 이렇게 A가 있는 거고, 스몰 A. 그 다음 B를 찍으면 B는 약간 어디쯤 있니? 40도보다 약간 밑이니까 한 여기쯤? 뭐 여기쯤이라고 할까요? 여기쯤. B가 있는 이런 상태야. 그지? 그러니까 정체선선은 여기 사이에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죠? 물론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어. 그러면 쌤, B와 C 사이예요? C와 D 사이예요? 아, 약간 이건 좀 애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평가에서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다 낸 거지. A하고 B 사이는 아니야. B하고 C 사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C하고 D 사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한 여기쯤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C 정도, C와 D 사이 정도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는 뭐 단언하기는 좀 힘들고. 됐죠?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한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니은 125도 이스트에서 장마전선은 지점 A와 지점 B 사이에 위치한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틀렸고. 디귿선지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A가 영역 B보다 높다.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지. 걸려들지 말라고. 자, A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야. B가 어디냐면 여기야. 딱 보니까 B가 더 어때요? 밝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뭐라고요? 적외 영상이야. 자, 우리 정리해보자. 가시간성 영상으로는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었고, 그죠? 적외 영상으로는 구름의 높낮이를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구름의 높낮이를 알 수가 있는데 적외 영상으로 봤을 때 밝은 흰색으로 보일수록 구름의 높이가 높아. 그지? 구름의 높이가 높아서 구름의 상단의 온도가 구름 맨 윗부분 상단의 온도가 어떻다 그랬지? 낮다 그랬어. 구름이 높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구름 속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이 구름 상단에서부터 나오는 적외선의 방출량,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된다? 적어져. 그지? 온도가 낮으니까 적지.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보여? 밝은 색으로 보여. 흰색으로 보여.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 우리가 적외 영상에서 그럼 왜 적외선이 적게 도달할수록 흰색으로 보여요? 이런 원리까지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거는 인공성 센서 자체에서 적외선이 적게 도달할수록 흰색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생각해 주시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얀색으로 보일수록 적외선의 복사 에너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거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온도가 상당히 낮은 거야. 자, 그래서 주름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A가 영역 B보다 높다. 맞는 선지로 봐야 되겠지. B가 더 낮으니까. 됐죠? 자, 그럼 정답은 3번. 자, 일단 11번까지 하고요. 잠깐 쉴 거예요. 자, 11번 문제 보자. 이 문제는 풀면서 약간 좀 자신 없게 푼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 약간 찔끔? 뭐지? 그런데 아마도 선생님 피셜로 봤을 때는, 춘식 피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답을 찾아가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눈치껏. 그죠? 선생님, 근데 제가 눈치껏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게 푸는 거야, 원래. 원래 평가 문제 자체가 애매해.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우리가 지구학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푸는 과정을 선생님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수업 안 들어봤다면 뭐 모르겠지만, 내 수업 들어봤으면 하겠지만 나는 굉장히 논리적 사고와 엄밀한 풀이를 되게 좋아해. 알지? 다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나조차도 지구학에서는 어느 정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 알았지?
평가원에서 이것을 정말 엄밀하게 풀어서 해결을 하라라고 문제를 출제를 의도로 냈을까? 그건 아니야. 대략 이 정도의 표현들을 갖고 이 정도면은 아 이럴 거야 라고 대략적으로 알고서 가라는 의미로 냈겠지. 그럼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자 보자. 지금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은 전부 다 주결성이야. 문제 조건에서. 그죠? 주결성이야.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역을 보니까 기역은요. 반지름이 태양을 1로 잡았을 때 1보다 살짝 작은 정도네. 그다음 표현원들은 5천보다 조금 높은 뭐 6천 정도. 아 그러니까 얘는 뭐 물론 이제 태양보다는 약간 반지름이 작긴 하지만 어느 정도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주결성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근사적으로 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이라고 잡아볼게. 대략적으로. 됐지? 자 그런데 얘를 봐봐. 얘를 봤더니 일단 반지름도 반지름이지만 표면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 K 외우고 있지. 만 K가 바로 A0고. 분광 A0.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보통 여기를 보면요. 여기가 한 3만 K라고 잡아보자. 근데 얘들아 3만 K면 얘들아 우리가 분광력을 봤을 때 거의 O형이야. O형. 3만 K 이상부터 거의 O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과에 해당되는 이쪽 지점은 이제 무슨 형에 들어가냐면 O형별에 들어가는 거야. O형. 온도가 매우 높은 거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문제를 풀고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엄밀한 풀이는 해줄게요. 왜냐면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듣고 싶어서 우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자 일단 볼게요. 기역! 기역이 주결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액에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돼 있어. 자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 여기 단어는 워딩 되게 조심하라 그랬지. 워딩. 중심핵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주결성 단계가 끝이 나면 이제 더 이상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왜? 수소가 헬륨으로 대부분 다 바뀌었거든. 그래서 주결성 단계가 끝이 나면 중심으로 뭐 하지? 수축을 일으켜. 그 다음에 중심액의 바깥쪽에서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심액이 아닌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쨌거나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고 주결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액에서 CNO 순환 반응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왜? CNO 순환 반응이든 PP 반응이든 다 뭐니까? 얘는 다 수소액 융합 반응이잖아. 그치? 물론 이제 거성으로 넘어가면 헬륨액 융합 반응은 일어날 수가 있겠지. 중심액에서. 근데 그건 헬륨액 융합 반응이지 CNO나 PP는 둘 다 수소액 융합 반응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어떤 거냐면 기역이 주결 단계를 벗어나면 별의 내부에서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예스가 되는 거야. 왜? 별의 내부라고 하는 워딩은 별 바깥쪽만 제외하면 다 내부니까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역시 수소액 융합 반응이 있는 거니까 이건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니까 이런 워딩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얘는 중심액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끝난 거야. 틀린 거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니은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지? 뭐야? 아, 그래. 우리가 배운 교과 과정에서는 태양 질량의 1.5배 혹은 교과 과정에 따라서는 태양 질량의 2배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태양 질량의 1.5배나 2배보다 큰 질량을 갖고 있는 주결성은 핵이 무슨 핵? 대류핵이야. 그 다음에 복사층까지만 있지. 그러니까 니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중심액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대류핵이냐 이거야. 그럼 사실은 니은 선지를 판단을 하려면 얘가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이나 혹은 1.5배 이상이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너희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의 사고는 이 정도 표면 온도를 갖고 반지름이 이 정도로 크면 아 얘는 좀 많이 큰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야. 실제 출제 의도가 그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아 대류핵이겠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선지. 디귿은 백색외성으로 진화한다. 아 얘네들은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럼 이 정도의 온도를 갖고 있으면 얘는 백색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초고성을 지나서 얘들아 초신성 폭발이 될 거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사실은. 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설 강의를 돌려보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해설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엄밀한 풀이를 해줄게요. 일단은. 알았지? 다만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엄밀한 풀이는 실제 평가원에서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분석해서 풀어가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는 건 도움이 돼서 내가 설명을 하지만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식의 풀이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구학의 특성 자체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 많이 크군 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도 있는 거야. 작년 6월 평가원인가에서 문제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H활도상에서 주결성이 두 별이 찍혀 있는데 누가 더 나이가 많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느낌이거든. 내가 이것도 아마 솔틱에서 많이 얘기를 했을 거야. 자, 일단 그려줄게요, 일단은. 그려봅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X축을 우리가 이제 표면 온도라고 잡고요. Y축을 광도라고 잡으면 요거 이제 H활도지.
H활도에 대략 찍어볼게요, 쌤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은 셋 다 주기열성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는 여기가 바로 이제 주기열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주기열. 자, 그런데 일단 기역부터 잡아보면 기역은 그냥 얼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주기열성. 그러면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보통 G2잖아. G2. 자, 여기쯤을 잡아볼게. G2. 분광형이 G2고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여기쯤 잡으면 자, 광도가 태양 광도를 1로 잡아볼게. 1에 찍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절대 등급으로 얘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요것도 써줄게. 태양의 물리량은 꼭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 알았지? 태양의 물리량 절대 등급은 약 4.8등급 정도라고 그랬어. 태양은 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둬야 돼. 알았지? 여기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 갖는 얘가 바로 기역이었다 치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니은하고 디귿을 찍으면 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한 3만 K라고 봤을 때 3만 K 이상이 돼버리면요 거의 O형별이라고 봐야 돼. 알았지? 우리가 보통 이제 B형별이 한 2만 5천 요 정도 3만 요 정도까지가 이제 보통 B형이 되고 요거보다 3만 이상이 되면 O형이야. 그럼 분광형을 썼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표현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O, B, A, F,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M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분광형이잖아. 그럼 O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H활도에서 좌측 끝이야. 거의 좌측 끝. 좌측 끝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의 이제 여기쯤 얘들아 여기 영역쯤에 거의 찍혀야 되는 거야. 여기 영역쯤에. 누가? 니은하고 디귿 둘 다. 근데 니은보다 디귿이 반지름도 더 큰 주기열성이고 온도로 더 높은 주기열성이잖아. 그러니까 대략 찍으면 여기쯤에 뭐 대략 니은이 찍어. 니은을 찍었다 쳐 대략. 그럼 여기쯤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니은도 사실은 약간 여기쯤. 디귿은 뭐 한 여기쯤. 뭐 이런 식으로 대략 찍은 거야 대략. 알았지? 거의 이쪽에 찍힌단 말이야. 그지? 그럼 거의 H활도에서 이쪽 좌측 상단 끝에 찍히는 별이 초시성 폭발을 안 하면 대체 누가 초시성 폭발을 하냐? 이 정도 있는 애가 대류액이 없으면 대체 누가 대류액이 있냐 도대체? 그렇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 정도면은 그런 거야.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어느 정도 표면 온도는 대략 알고 있어야 되긴 했겠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 엄밀한 분위는 뭐냐? 자 이런 거야. 굳이 하자면 니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바라봐 볼게요. 니은이 대략 반지름이 태양의 8배라고 잡자. 대략. 그 다음에 니은의 표현 온도가 대략 아까도 얘기했지만 2만하고 4만 K니까 근사적으로 대략 3만 K 정도라고 잡아보자. 됐지? 그 다음 태양의 표현 온도를 대략 6천 K라고 잡아보자. 태양은 6천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얘는 태양이 아니고 태양과 뭐 비슷한 애니까 6천 K 정도 잡아보자. 그럼 계산해보자. 자, 광도는요. 반지름의 제곱과 표현 온도의 4제곱의 곱에 비례하지. 그죠? 자, 근데 반지름이 지금 보니까 태양의 몇 배 정도? 대략 8배야. 됐어? 표현 온도는 6천이라고 봤을 때, 태양이 6천이라고 봤을 때, 태양은 뭐 한 5,800 얼마지만 6천이라고 봤을 때, 뭐 5배 정도야. 그지? 요 정도. 그럼 얘는 광도는 대략 봤을 때, 우리가 태양, 혹은 이 기역과 태양이 거의 질량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태양 혹은 이 기역에 얼마 정도가 되냐면, 64 곱하기 625야. 그럼 이게 계산하면 광도는 이 정도. 태양 강도의 한 4만. 알았지? 4만 배야. 굳이 얘기하면 한 이 정도야. 그러니까 기역의 강도의 한 4만 배야, 얘가. 태양 강도의 한 4만 배. 됐어?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데요? 자, 굳이 얘기하면 이거야. 자, 광도는 질량의 2에서 4제곱 사이 정도에 비례한다 그랬어,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 얘기했었지? EBS에 나온다고 하고 내가 솔텍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어. 그럼 여기서 그냥 대략 광도가 가장 얘가 작게 나올 수 있는 숫자로 잡아볼게. 광도가 질량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해보자. 까짓건 양보해서.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14를 넣으면 14에다가 4제곱을 해버리면 요게 대략 이제 4만이 좀 안 되거든. 그러니까 14가 좀 넘는 거야. 14 이상인데 14라고 잡자.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아무리 양보하고 양보해도 얘는 이미 태양 혹은 기역의 질량의 14배 이상이 아무리 양보해도. 그죠? 얘를 질량의 제곱이나 질량의 세제곱에 넣으면 더 커지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볼 거 없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더 크고. 그럼 얘는 무조건 대류핵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조건 초시성 폭발을 해야 돼. 이게 엄밀한 풀이긴 해.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평가원에서 그럼 이런 것까지 끄집어 내가지고 엄밀하게 이렇게 되라고 풀라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이 이 말을 자꾸 너희한테 잔소리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과생들이다 보니까 항상 논리적으로 딱 사고해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좋은 거야. 선생님도 그걸 되게 원하고. 근데 지구과학은 특성 자체가 꼭 그렇게만 풀으라고 내는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 대략 한 요 정도면 이쯤 되겠군이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 이건 절대로 뽀록이 아니야, 지구과학 입장에서는. 알겠지? 그래도 내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려면 엄밀한 풀이를 해주고서 자신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한다면.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어느 정도 선생님이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 차시에서 선생님이 12번부터 해설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